어머니의 집을 판 양자들은 유산을 나누어 가졌고 그녀를 요양원에 보냈다. 만약 그들이 어머니가 준비한 놀라운 계획을 알았더라면 박서연 여사는 젊은 시절 사고로 외아들을 잃었고 그 후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그래서 남편 김민준과 함께 보육원에서 두 아들과 딸 하나를 입양하기로 결정했다. 부부는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아끼고 보살폈다. 모든 것을 주었고 때로는 그 이상을 베풀었다. 하지만 서연 부부는 자신들이 어떤 괴물을 키웠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서연은 아침의 고요함을 늘 사랑했다. 조용한 도시 외곽에 위치한 그녀의 대저택에서의 삶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깨어나는 시간이 바로 이른 아침이었다. 도시의 소음은 거의 이곳까지 닿지 않았고 저택의 안주인은 자신만의 생각과 나뭇잎의 조용한 속삭임 속에 머물 수 있었다. 그날 그녀는 새로운 장미 덤불을 심기로 마음먹었다. 꽃은 세심한 손길이 필요했다. 작은 모종삽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파헤치던 그때 문득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테라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양녀 지아와 양아들 지훈, 지석의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이제 그만 좀 끌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지아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벌써 칠순이신데 우리보다 더 오래 사실 것처럼 정정하시잖아. 이 말을 들은 서연은 삽질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손에서 모종삽을 떨어뜨릴 뻔했다. 다리가 떨리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맞아. 나도 이제 어머니한테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해. 지훈이 동의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직접 해칠 수는 없잖아. 그 순간 차가운 얼음이 서연의 가슴을 훑고 지나갔고 눈앞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무력감과 배신감에 휩싸인 그녀는 아이들이 자신을 없애고 싶어 한다는 생각에 고통스러운 불길이 치솟았다. 그녀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연장을 화단에 내던진 채 조용히 일어나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으려 애쓰며 베란다로 향했다. 그녀는 늘 앉던 흔들의자에 몸을 맡기고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속이 불타는 듯 했다. 상처받은 영혼과 모성애가 동시에 들끓었다. 몇 년 전 친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다시는 임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서연은 남편 민준과 함께 입양을 결심했다. 아이들에게 가정을 찾아주고 사랑 속에서 살게 해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이라고 믿었다. 그 누구도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타인이 되고 자신들의 친절을 약점으로 여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는 아이들의 작은 발소리가 집안을 뛰어다니고 밤마다 동화책을 읽어주며 선과 악을 가르치던 첫 몇 년을 떠올렸다. 사랑은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고 양자들도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친어머니처럼 받아들일 것이라 항상 믿었다. 어째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그녀는 베란다의 나무 바닥을 응시하며 속삭였다. 이윽고 서연은 힘겹게 몸을 바로 세우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등 뒤에서 배신을 꾸미지 않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런 사람은 가족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이현우 뿐이었다. 현우 씨, 여보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급하게 도움이 필요해요. 무슨 심각한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사모님?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남성의 중저음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 때문에요. 이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아이들이 저를 없애버리려는 것 같아요. 서연 사모님, 진정하세요.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제가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가장 복잡한 가족 문제도 해결해온 사람 특유의 차분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도움을 약속받은 그녀는 전화를 끊고 지난 30분 만에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작은 희망의 불씨가 싹댐다. 다음 날 이현우 변호사가 도착했다. 키가 크고 우아하며 자신감 넘치는 남자였다. 그는 저택의 단철 대문 옆에 은색 세단을 주차하고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언제나처럼 신뢰감을 주는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와줘서 고마워요. 서연이 말하자 따뜻한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타인 앞에서 자신을 통제하는 데 익숙했다.
저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가 그녀의 얼굴을 의외의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어떠십니까, 사모님? 그녀는 그저 미소 지으며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넓은 현관과 높은 천장을 둘러보며 변호사는 외투를 벗어 가사도우미에게 건넸고 서연을 따라 서재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서연이 입을 열었다. 현우 씨, 일이 이 지경까지 온 게 너무 부끄러워요. 그녀가 멈칠한 책상 표면을 손가락으로 쓸며 말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믿었던 일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가 조용히 답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녀의 뺨이 분노와 두려움으로 동시에 붉어졌다. 우연히 지아와 지훈이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제가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빨리 죽지 않으니 저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이현우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생각에 잠겼다. 정말로 그렇게 말했습니까? 네. 물론 자기들은 살인자는 아니라고 덧붙였지만 그건 마치 어떤 방법으로든 저를 제거할 마음이 생겼다는 듯이 들렸어요. 변호사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팔짱을 꼈다. 사모님, 끔찍한 이야기지만 평정심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섣불리 행동하면 오히려 사모님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았어요, 현우 씨. 그녀가 답했다. 아이들은 오래전부터 저를 짐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씁쓸한 미소가 그녀의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이 세월 동안 저는 제가 훌륭한 자녀들을 키웠다고 확신했었는데 말이죠. 말뿐인 아이들이군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법정에서 증거 없이 그걸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증거는 있어요. 단지 제가 밝히지 않았을 뿐이에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설 탐정을 고용했었죠. 우리 둘 다 아이들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거든요. 돈이 없어지거나 곤경에 처했다가 우리에게 도움을 구걸하는 일이 잦았죠. 그때 멈추고 아이들과 진솔하게 대화하지 않았던 게 지금 후회돼요. 이현우는 마치 서연의 자식들이 그녀에게 저지를 짓을 상상이라도 하듯 주먹을 불끈 쥐었다.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직 전부 결정하진 않았어요. 그녀가 인정했다. 하지만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싶어요. 자신들을 키우고 사랑해준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이현우의 얼굴에 이해의 빛이 스쳤다. 아이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변의 위협을 느끼신다면. 아니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고통과 함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결의가 읽혔다.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면 미친 짓을 하죠. 그녀는 목소리에서 커져가는 불안감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상기시켰다. 어느 순간 아이들의 손이 떨리지 않고 정말로 저를 해치려 할까봐 두려워요.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들이 서재에서 대화하는 동안 지아는 거실에 앉아 창밖 풍경에 넋이 나간 듯 보였지만 실은 변호사의 방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이런. 그녀가 중얼거리며 탁자 위에 휴대폰을 더듬었다. 지석 오빠한테 알려야겠어. 큰오빠의 번호를 누른 지아는 나직한 속삭임으로 말했다. 오빠, 문제가 생겼어. 엄마가 이상해. 변호사를 불렀어. 지금 서재에서 뭔가 의논하고 있어. 수화기 너머로 지석이 크게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알았어. 지금 지훈이한테 문자 보낼게. 오라고 해야지. 저녁에 모여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 엄마한테 섣불리 접근하지 마. 알았지? 알았어. 지아는 이를 악물고 호화로운 카펫과 값비싼 거실 가구를 훑어보았다. 알았다고. 하지만 젠장. 만약 엄마가 우리한테 불리한 짓을 꾸미고 있다면 빨리 행동해야 할 거야. 그녀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소파 팔걸이에 던졌다.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어지럽게 맴돌았다. 지아는 이 집이나 서연에게 특별한 애착이 없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바다가 보이는 호화로운 아파트를 사서 멀리 떠나고 싶다는 꿈을 꿔왔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고 가족의 주요 자산인 이 오래된 저택은 여전히 어머니의 소유였다. 그때 변호사가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서연이 나가기를 좋아하던 정원을 바라보았다. 지금은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지만 그는 그 평온이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단지 겉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보세요. 그가 갑자기 서연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다. 우선 제가 그냥 친구로서 방문한 것처럼 행동합시다. 아이들은 사모님께서 모든 것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서연은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녀가 덧붙였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두려웠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둘러싸여 평온한 노년을 보내야 할 시간이 한 번의 실수가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게임으로 변하고 있었다. 저녁이 다가오고 서연의 저택 거실에 있는 낡은 괴종시계가 느릿하게 7번 울렸을 때였다. 변호사와의 만남 후 여전히 내적인 긴장감을 느끼던 서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있었다. 머릿속에는 평정심을 유지하세요. 방법을 찾을 겁니다라는 이현우의 말이 맴돌았다. 하지만 다가오는 저녁 식사를 생각할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사실상 자신에게 암묵적인 전쟁을 선포한 아이들을 만나야 했다. 그녀가 식당에 들어서자 긴 식탁은 하얀 식탁보로 덮여 있었고 중앙에는 크리스털 촛대가 놓여 있었다. 벽에 걸린 램프의 황금빛 불빛이 접시와 식기류에 반사되어 아늑하고 거의 가족적인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러나 이 기만적인 평온함 뒤에는 거짓과 상호 불신의 거미줄이 숨겨져 있었다. 어머니, 항상 시간 맞춰 오시네요. 서연이 식탁으로 다가오는 것을 본 지훈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중립적이었지만 그녀는 숨겨진 비웃음을 감지했다. 앉거라. 그녀는 나직이 말하며 식탁 상석에 익숙한 의자에 앉았다. 곧이어 지아도 식당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딱딱한 블라우스에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다. 가족 저녁 식사에 어울리는 복장은 아니었지만 딸은 주위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안녕하세요. 지아가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그래 얘야. 서연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들은 장남인 지석을 기다리며 자리에 앉았다. 그는 늦게 도착했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아내 최수진과 10살 된 아들 하준, 6살 딸 하윤과 함께였다. 아이들은 웃으며 거실을 뛰어다니다 서로 부딪혔고 지석과 아내는 좀 더 차분하게 식당으로 들어섰다. 어머니,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의례적인 공손함이 묻어났다. 괜찮다 아들아. 아무 문제 없어. 서연은 짜증을 감추고 포크 손잡이를 만졌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채소를 곁들인 생선구이와 가벼운 샐러드 요리가 식탁에 올랐다. 평범하고 조용한 가족의 저녁 식사처럼 보였지만 분위기는 매 순간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사실상 서로에게 타인이었다. 얘들아, 우리 모두가 한 식탁에 모여서 정말 기쁘구나. 서연이 필사적으로 가족의 화목을 가장하며 말을 시작했다. 저희야말로 얼마나 기쁜데요. 지훈이 가식적으로 말하며 얼굴에 비꼬는 미소를 지었다. 오늘 밤은 조용한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아는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듯 덧붙였다. 어린 하준과 하윤은 어른들 사이의 긴장감을 느끼기에는 너무 어렸다. 하윤은 식탁 밑에서 발을 흔들며 구두 소리를 냈고 주변을 휙휙 둘러보았다. 하준은 포크를 손에 쥐고 샐러드를 한 덩어리로 뭉치려 애썼다. 지석과 수지는 어른들 사이에 흐르는 어색한 침묵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시간은 마치 느리게 가는 것 같았다. 모두가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고 아무도 대화를 시작하려 하지 않았다. 침묵을 깨는 유일한 소리는 식기 부딪히는 소리와 아이들에게 건네는 간간한 말뿐이었다. 침묵을 가장 먼저 깬 것은 지아였다. 그녀는 접시를 소리나게 밀치고 턱을 살짝 들어 올리며 서연을 도전적인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어머니, 변호사는 왜 왔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법정에서 자백을 요구하는 것 같았다. 차나 한잔하러 들렀다는 말은 마시고요. 지우는 어머니를 힐끗 쳐다보며 누나의 질문을 지지하는 기색을 보였다. 관망하던 지석도 서연을 바라보았다. 가족 일에 끼어들지 않던 지석의 아내. 수진조차도 눈썹을 치켜들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서연은 지금이야말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일부러 헛기침을 하며 약간 당황한 척했다. 왜들 그러니, 얘들아. 그녀는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을 실어 말했다. 내가 현우 씨랑 오래전부터 친구인 거 알잖니. 그녀는 일부러 어깨를 으쓱하며 어쩔 수 없다는 듯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의 옛날 계좌에 대해 자문할 게 좀 있었단다. 이상하네요. 지아가 냅킨을 바닥에 던지며 콧방귀를 뀌었다. 전에는 그런 문제를 저나 지훈 오빠랑 상의하셨잖아요. 아마 내가 그냥 정신이 없었나 보다. 서연이 나직이 말하며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다. 가끔 뭘 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잖니. 이 대답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듯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일일이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암시했다. 그 후 가족 저녁 식사는 나아지지 않았다. 이미 집안을 장악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서연은 지훈이 지속적으로 곁눈질하는 것을 보았고 지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의 허공을 응시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모두 어머니로부터 만족스러운 대답을 얻지 못한 채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다. 얼마 후 지아는 어머니에게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눈치챘다. 그녀는 베란다에 있는 지훈에게 다가갔다. 그는 지친 듯 난간에 기대어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봤어? 지아가 오빠의 옆모습을 쏘아보며 말했다. 어머니, 뭔가 이상해. 요즘 말을 더듬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또렷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셔. 마치 일부러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 지훈이 고개를 저었다. 가끔은 정말 기억을 잃는 것 같다가도 어떨 땐 멀쩡한데 우리를 바보 취급하는 것 같아. 아마 노망이겠지. 지아는 조용히 손바닥으로 난간을 쳤다. 어쨌든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있잖아.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을 지켜보는 것도 이젠 질렸어. 밤에는 악몽이라도 꾸는지 소리를 지르고 물 잠그는 것도 잊어버리셔. 어제는 다용도실에서 주전자를 끓이다가 그냥 나가셔서 하마터면 불낼 뻔했어. 나도 이상한 점을 봤어. 지훈이 중얼거렸다. 오늘 나한테 상자 좀 내다 버리라고 하시더니 내가 그걸 들자마자 왜 가져가냐고 소리치시는 거야. 자기가 시킨 것도 기억 못하는 것처럼. 그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몇 분간 말없이 서 있었다. 나는 어머니 평생 시중 들며 살 생각 없어. 지아가 갑자기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인생도 있잖아. 나도 어머니가 모든 걸 망치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어. 우리 각자 계획이 있잖아. 지훈이 지아를 향해 돌아서며 속삭였다. 이 집과 땅이 얼마짜리인지 잊지 마. 알아. 지아가 조용히 답했다. 어쩌면 이제 우리가 모든 걸 직접 처리해야 할 때가 온 건지도 몰라. 이 말을 하며 그녀는 오빠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에는 서연에게 가장 끔찍한 악몽이 될 수 있는 위험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지석과 지훈은 평소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는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그곳은 항상 붐볐고 행인들은 다른 사람의 대화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형제가 그런 장소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엿들을 걱정 없이 사람들 속에 섞이고 싶어 했음을 말해주었다. 그들은 커피와 샌드위치를 주문하고 구석자리에 앉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형, 어머니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해. 좋은 생각 있어? 지석이 쓴맛에 얼굴을 찡그리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솔직히 어머니의 기행을 보는 것도 이제 지쳤어. 어제 지아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하더라. 지훈이 조심스럽게 그 아이디어를 입 밖으로 꺼냈다. 이미 노인성 치매 증상이 뚜렷하다고. 지석은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들을 줄 몰랐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가 낮게 신음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 왜 안 되겠어? 우리가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 의사들이 필요한 서류에 서명해 줄 거야. 지훈이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상속 처리도 멀지 않았지. 의사한테 대놓고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좀 이상한데 데려가세요라고 말할 거야? 물론 그렇게 무례하게는 아니고 우선 증거를 모아야지. 녹음이나 영상 같은 거.
그리고 진단을 확인해줄 좋은 정신과 의사를 찾아야 해. 내가 말했잖아. 물 잠그는 것도 잊으시고 밤에 소리도 지르신다고. 그 정도면 충분할지도 몰라. 게다가 우리에겐 지아도 있잖아. 돈 받고 협력할 의사를 찾으면 지아가 서류 하나쯤은 꾸며낼 수 있을 거야. 지석이 긴장된 목소리로 답했다. 그는 지금 어머니를 배신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훈은 마음속에서 의심이 고개를 드는 듯 깊은 한숨을 쉬었지만 굳이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그럼 지아랑 통화해서 의사를 찾아보라고 해야겠네. 그리고 형은 수진 형수님이랑 얘기해서 필요하면 증인 역할을 해달라고 해. 우리 모두가 어머니 상태를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좋아. 그리고 미루지 말자. 지석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인생은 계속되고 우린 우리 운명을 개척해야 해.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계산을 하고 카페를 나섰다. 방금 서연의 운명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깨달으며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서연은 계속해서 혼란스럽고 건망증이 있는 척 연기했지만 내면에서는 그런 연기 하나하나가 쉽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이 자신을 관찰하고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언제 잠들고 일어나는지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을 모르는 척 해야 했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정원에 앉아 있을 때 지아가 팔짱을 낀 채 다가왔다. 어머니, 이런 날씨에 여기서 뭐 하세요? 딸의 목소리에는 가벼운 질책이 묻어났다. 쌀쌀한데 목도리도 안 하셨네요. 어머, 미안하구나. 서연은 추위에 떨고 있다는 것을 방금 깨달은 척했다. 저녁에는 쌀쌀하다는 걸 잊었나 봐. 지아는 그녀의 눈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의사를 부를까요? 그녀는 다정하게 말하려 애썼지만 목소리에서는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다. 요즘 자주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아니야. 난 괜찮아. 서연은 걱정하는 척하며 서둘러 부인했다. 그냥 가끔 낮과 밤을 헷갈릴 뿐이야. 아마 나이 탓이겠지. 어머니. 지아는 옆에 앉아 정성껏 걱정하는 척했다. 그런 상태에서는 휴식이 더 필요해요. 그래. 서연이 일부러 힘겹게 한숨을 쉬며 동의했다.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그녀는 딸을 바라보며 이 소녀가 어렸을 때 환한 웃음과 명랑한 웃음소리로 자신에게 다가왔던 시절을 떠올렸다. 이제 그 미소는 차가운 가면으로 변해 있었다. 집으로 들어가요. 지아가 제안했다. 그리고 온실불 끄는 거 잊지 마세요. 안 그러면 아침까지 켜져 있을 거예요. 불? 서연이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다. 아, 맞다. 불. 지아는 콧방귀를 뀌며 어머니의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듯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는 먼저 들어가 계세요. 사건은 빠르게 전개되었다. 지아, 지훈, 지석은 어머니는 치료가 필요해. 우린 단지 돕고 싶은 것뿐이야. 어머니는 전문적인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 못하셔라는 말을 점점 더 자주 꺼냈다. 그럴 때마다 서연이 건망증과 혼란을 연기할 때 교묘하게 수집된 수많은 사소한 증거들이 뒷받침되었다. 마침내 그들이 그녀에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날이 왔다. 어머니, 더 이상은 안 돼요. 지훈이 삼남매의 공식 대표인 것처럼 행동했다. 이미 의사와 상담했는데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환경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하더군요. 서연은 놀란 척 눈을 크게 떴다. 무슨 환경? 난 어디로도 가고 싶지 않아. 그녀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아는 소파 옆에 앉아 서연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요양원은 모든 것이 편하게 되어 있어요. 간호사도 있고 24시간 돌봄도 받고요. 아시겠어요? 서연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이들이 요양원을 노인들을 위한 안식처라고 부르며 자신을 정말로 없애버리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을 억눌렀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평생을 여기서 살았는데 여기엔 남편과의 추억, 내 친아들에 대한 기억이 있단 말이다. 그 추억들이 남을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걸 할게요.
지석이 최대한 설득력 있게 말하려 애썼다. 그리고 저희가 찾아뵐 수도 있고요. 어머니께는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해요. 집은? 서연이 힘겹게 물었다. 저희가 돌볼게요. 지훈이 시선을 피하며 무심코 내뱉었다. 서연은 완전히 무너진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서는 고통과 배신감에서부터 냉정한 계산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 얘들아. 그녀가 속삭였다. 그게 나를 위한 것이라면 이 한마디는 연쇄 반응의 마지막 고리가 되었다. 바로 그날, 지아는 가까운 유료 요양원 중 한 곳에 자리를 확정했다. 건물은 겉보기에는 괜찮았지만 호화로운 저택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그리고 작별의 순간이 왔다. 남매는 집 입구에 서서 어머니가 대문 옆에 주차된 차에 타는 것을 지켜보았다. 몸 조심하세요, 어머니. 지석이 창문으로 몸을 숙이며 말했다. 꼭 찾아뵐게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네,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지우는 말없이 지켜보았지만 서연이 그의 시선을 찾자 급한 용무가 있는 척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렸다. 고맙다, 얘들아. 그녀가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이들이 선택한 요양원은 도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지만 외지고 우울해 보였다. 낡은 현관이 있는 회색 벽돌의 낮은 건물, 희미한 조명이 비추는 좁은 복도, 겉모습만으로도 불청객 친척들을 삶에 방해되지 않도록 내보내는 임시 거처 같은 인상을 주었다. 서연이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빛바랜 녹색 유니폼을 입은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명찰에는 윤 선생이라고 적혀 있었다. 박서연 어르신이시죠? 그녀가 손에 든 서류를 보며 물었다. 환영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대답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퀴퀴한 복도를 따라 간호사들이 카트를 밀고 다녔다. 몇몇 문에서는 희미한 목소리나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윤 선생은 그녀를 2인실로 안내했다. 다른 침대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다. 아마도 룸메이트가 나중에 오거나 이미 다른 일로 나간 모양이었다. 방 안에는 불편한 단순함이 감돌았다. 옷장, 책상, 침대 옆 협탁 2개, 그리고 버려진 병원 분위기를 풍기는 칙칙한 베이지색 커튼이 전부였다. 편하게 계세요. 윤 선생이 억지 미소를 지었다. 곧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진찰하고 돌봄 계획을 세워주실 겁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저나 당직 간호사에게 말씀하세요. 서연은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했고 여자는 떠났다. 혼자 남은 그녀는 침대에 앉아 딱딱한 침대볼을 손바닥으로 만졌다. 눈물이 핑 돌았다. 모든 것이 암담해 보였다. 남은 생을 여기서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저항감이 들었지만 그녀는 이것이 계획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누구와 엮였는지 알기나 할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저녁에 윤 선생이 다시 들러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했다. 몸은 좀 어떠세요? 그녀가 물었다. 조금 피곤하네요. 서연이 인정했다. 안정이 필요해요. 물론이죠. 요양원 직원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내일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실 테니 오늘은 푹 쉬면서 둘러보세요. 고마워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윤 선생은 떠났다. 다시 혼자 남은 서연은 이현우 변호사와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다. 그는 계획을 마무리하기 위해 한동안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그 생각에 마음이 쓰라렸지만 동시에 도전의식이 생겨났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그들의 탐욕과 무정함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고 싶었다. 서연이 요양원 침대에 적응하는 동안 아이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지아와 지후는 집 판매에 착수했고 오래전부터 저택을 눈여겨보던 사업가 최강민이라는 사람과 신속하게 거래를 마쳤다. 서류는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았다. 남매는 힘을 합쳐 너무나도 빠르게 일을 처리해서 나중에 이웃들이 서연의 저택이 곧 주인을 바꾼다는 사실을 알고 놀랄 정도였다. 형식적인 절차에 일주일 남짓 걸렸지만 결국 집은 좋은 가격에 팔렸고 각자 자기 몫을 챙겼다.
장남인 지석은 그것이 공정하다며 조금 더 큰 비율을 요구했다. 지우는 반대하지 않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형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떤 수단이든 쓸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지아는 돈을 받고 이 지긋지긋한 도시를 떠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에 만족했다. 이제 다 끝났어. 서류에 서명하던 날 그녀가 서류 폴더를 닫으며 말했다. 어머니는 이 거래에 대해 한참 뒤에나 아시겠지.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이람? 지훈이 신경질적으로 웃었다. 어머니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이해 못한다고 생각해?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지아가 쏘아붙였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이제 우리에겐 돈과 자유가 있어. 그래. 하지만 젠장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겠다고 결심하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 지훈이 소리내어 생각했지만 이내 손을 내저었다. 물론 우리에겐 어머니가 건강 문제로 자발적으로 요양원에 들어갔다는 증거가 있긴 하지만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과 비슷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어쨌든 한번 찾아가서 어머니가 그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겠어. 그래, 지훈이 건성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나중에 하자. 좋아.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먼저 한번 가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보고 올게. 서연은 누가 올지는 몰랐지만 아이들 중 누군가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요양원에서 보내는 매일이 2배로 힘들게 느껴졌다. 직원들의 겉으로 보이는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서 냉담함이 느껴졌다. 이런 시설의 사람들은 진심으로 행복한 경우가 드물었고 환자나 직원 모두 자신의 역할에 지쳐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녀는 가져온 낡은 사진들을 들여다보았다. 한 사진에는 남편 민준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그들 품에는 5살 배기 어린 지훈이 안겨 있었다. 다른 사진에는 교복을 입은 지아가 입학식 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세상이 정말 이렇게 변했나? 서연은 이미 답이 현실을 바꾸지 못할 것임을 알면서도 몇 번이고 자문했다. 그녀는 방에서 혼자 지냈고 룸메이트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 나중에 누군가 올지도 모르지만 당분간은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침묵과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때로는 휴대폰을 잡고 이현우에게 전화해 자신의 반격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었다. 하지만 변호사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공모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최대한 평범하게 행동하라고 신신당부했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이 요양원의 눈 덮인 뜰을 창밖으로 내다보고 있을 때였다. 겨울이 이미 그 존재를 알리고 있었다. 연한 하늘색 유니폼을 입은 젊은 직원이 그녀의 병실을 들여다보았다. 박서연 어르신, 면회 오셨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이들 중 누군가 자신을 찾아오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알았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그녀는 갑작스러운 떨림을 억누르며 대답했다. 문이 열리고 문지방에 지아가 나타났다. 딸의 손에는 분홍색 카네이션으로 만든 소박한 꽃다발과 과일이 담긴 작은 봉지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몇 걸음 옮겨 방을 둘러본 뒤 마침내 어머니의 침대 맞은편에 멈춰섰다. 안녕하세요, 엄마. 그녀가 나직이 인사했다. 여기서 어떻게 지내세요? 썩 좋다고는 말 못하겠구나. 서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지만 질책 없이 말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이게 모두를 위한 최선이었다는 건 이해한단다. 그렇지? 지아는 협탁에 놓인 유리 꽃병에 꽃을 꽂았다. 네. 그녀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의사 선생님들이 어머니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 때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집보다 여기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말을 잊은 척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난 듯 물었다. 지아야, 우리 집은 어떻니? 괜찮아? 딸의 얼굴에 순간적인 불안감이 스쳤지만 그녀는 재빨리 평정을 되찾았다. 집이요? 네, 집은 그대로 잘 있어요. 별다른 변화는 없고요. 저희가 잘 돌보고 있어요. 괜찮아요. 고맙다. 내 정원이 방치되지 않았다는 걸 아는 게 참 중요하거든. 어머니가 화려한 장미를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항상 그 꽃들이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했었지. 지아는 화제를 바꿨다. 여기 사과랑 귤 좀 가져왔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비타민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맙다 딸아. 서연이 미소 지으며 주황색 과일을 손에 들었다. 여기는 항상 내가 원하는 만큼 잘 먹여주지는 않지만 불평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단다. 그들은 잠시 침묵했다. 이상하게도 그들 사이에는 저택에서 감돌던 공격성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아마도 이 장소는 너무나 우울해서 지하조차도 분노를 표출할 힘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지내니? 오빠들은? 어머니가 가벼운 걱정을 내비치며 갑자기 물었다. 딸은 신경질적으로 침을 삼키며 입술을 깨물었다. 네, 다들 잘 지내요. 각자 일로 바쁘고요. 지석 오빠는 한동안 못 봤네요. 그렇구나. 서연이 한숨을 쉬었다.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지아는 시계를 보고 일어나기 시작했다. 저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오늘 할 일이 많아서요. 곧 오빠네 식구들이 올 거예요. 그녀는 집이 이미 팔렸고 새 주인의 요청으로 인부들이 수리를 시작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말을 끊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 그래, 물론이지 딸아. 서연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그녀 뒤로 문이 닫히자 서연은 주먹을 쥐고 심호흡을 했다. 딸을 보니 배신감의 고통이 새롭게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내겠다는 결심도 굳어졌다. 그날 저녁, 서연은 의자와 텔레비전이 놓인 요양원의 작은 휴게실에 있었다. 그녀는 이현우로부터의 약속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신호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대부분의 요양원 거주자들이 잠자리에 든 어느 날 저녁,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변호사 자신이 방으로 들어왔다. 현우 씨, 정말 반가워요. 서연이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속삭였다. 변호사는 아무도 듣지 못하도록 조심하며 가까이 다가왔다. 이런 곳에서는 저녁 8시 이후의 방문은 달갑지 않았지만 그는 접수처 직원과 이야기하여 들어올 수 있었다. 여기서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가 주위를 둘러보며 조용히 물었다. 환경이 사모님께 익숙한 집과는 거리가 멀군요. 보시다시피 그렇죠. 그녀가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아이들은 더 나은 곳을 찾아줄 생각조차 안 했어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이현우가 옆에 앉으며 말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집 매각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지체하지 않더군요. 돈은 나눈 것으로 추정됩니다. 맙소사. 서연이 쓴맛을 삼키며 잠시 눈을 감았다. 그렇게 빨리 일을 처리하다니. 구매자인 최강민이라는 사람은 저택에 대해 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의 아이들은 당신이 어떤 덫을 놓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변호사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장소를 떠나고 싶어요, 현우 씨. 그녀가 간신히 눈물을 참으며 고백했다. 무력한 척하는 것도 지쳤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가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덮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이들이 사모님께서 건강하고 정신이 온전하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준비할 겁니다. 법정에서는 힘들겠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그들이 모르는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더 이야기하며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그리고 변호사는 떠날 채비를 하며 일어섰다. 며칠 안에 다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가 작별 인사를 했다. 그리고 부디 서연 사모님 힘내십시오. 곧 그들이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겁니다. 고마워요, 현우 씨. 그녀가 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당신이 제 유일한 친구예요. 변호사가 나가고 문이 소리 없이 닫혔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새로운 결의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래, 아이들은 그녀의 집을 차지하고 어머니를 이 우울한 곳에 버려두었다. 아마도 영원히 그녀를 속였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주도권이 자신들의 손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나 할까. 희미한 램프 불빛이 벽에 반사되었고 창밖에는 눈이 흩날렸다. 겨울이 완전히 자리를 잡은 듯했고 요양원 문 밖의 차가운 공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차갑고 잔인할 수 있는지를 상기시키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한때 친아들을 잃은 슬픔의 무게에 꺾이지 않게 했던 것과 같은 목표의식이 불타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비록 위험을 감수하고 자식들을 폭로해야 할지라도 자신의 삶과 존엄에 대한 권리를 지켜낼 생각이었다. 이후 몇 주간은 서연의 세 자녀에게 유난히 평온한 시간이었다. 마침내 성가신 어머니에게서 벗어난 듯 보였다. 그들 중 누구도 후회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각자 조용히 자유와 새로 얻은 돈을 쓸 기회를 즐겼다. 지우는 더 높은 수준의 임대 아파트로 이사하며 임대료를 아끼지 않았고 거의 세상의 왕이 된 기분이었다. 지아는 반대로 가능한 한 빨리 해외로 도망쳐 새로운 인맥을 쌓고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어 했다. 유일한 기혼자인 지석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자라고 아내 수진이 넓은 홀에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고급 전원주택 구입을 고려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연이은 전화와 메시지가 그들 각자를 뒤흔들며 어머니를 불안과 분노로 떠올리게 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들은 새로운 문제의 원인이 그들의 가족 저택을 산 바로 그 사람, 최강민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리지 못했다. 첫 소식은 지훈에게 왔다. 수화기 너머의 낯선 목소리, 차갑고 조롱 섞인 그 목소리에 그는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김지훈 씨. 낯선 남자가 자신의 권력을 음미하듯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네, 누구시죠? 지훈이 무심코 의자에서 몸을 바로 세우며 물었다. 최강민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형제자매에게서 저택을 매입한 거래를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이죠. 지훈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서류에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오, 서류는 문제 없습니다. 아주 완벽하죠. 짧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집 자체보다 제 눈길을 더 끈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지우는 불쾌한 공포의 물결이 이는 것을 느끼며 경계했다. 수리 과정에서 인부들이 낡은 벽난로를 뜯어냈는데 거기서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금고 안에는 당신과 개인적으로 관련된 몇몇 서류가 있더군요. 그게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면 당신 인생이 꽤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지우는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지만 손가락은 이미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꽉 쥐어 관절이 하얗게 될 정도였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오, 정말이신가요? 2020년에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 만약 이게 언론이나 스카즘 수사기관에 넘어가면 당신 경력은 비눗방울처럼 터져버릴 텐데요. 지우는 목이 바싹 말랐다. 이봐요, 그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원하는 게 뭡니까? 제 언어로 그렇게 빨리 이야기하시다니 흥미롭군요. 최강민이 비꼬는 말을 참지 못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침묵의 대가로 2억 원을 원합니다. 2억 원? 지훈이 비틀거리며 외쳤다. 그런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당신들은 방금 저택을 팔고 꽤 큰 돈을 받았잖습니까?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제 생각에 당신의 모든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은데요. 지정된 계좌로 이체만 하면 됩니다. 최강민이 콧방귀를 뀌었다. 일주일들이죠. 그 후에도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관련 자료는 분명히 있어야 할 곳에 도착할 겁니다. 지우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이 새로운 악몽에서 벗어날 방법을 필사적으로 생각하려 했다. 그가 간신히 내뱉을 수 있었던 말은 연락드리겠습니다 뿐이었다.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는 전화를 끊었고 한동안 꺼진 휴대폰 화면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이건 다 엄마 짓이야 라고 그는 분노에 차중얼거렸다. 하지만 지훈이 무언가를 생각해내기도 전에 최강민으로부터 또 다른 메시지를 받았다. 거기에는 뇌물 액수를 증명하는 공식 계좌 내역, 심지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가로챈 이메일까지 전자사본으로 첨부되어 있었다. 어떻게 저런 걸 다 가지고 있었지? 지훈은 놀랐다. 정말 지독한 늙은 마녀야.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거나 탐정을 고용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 증거를 보관했을까?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최강민으로부터 각자의 선물을 받은 지아와 지석의 메시지로 휴대폰이 울려댔다. 지아의 손에는 2018년 계약서 중 하나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증거 사진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지석은 술에 취해 처제와 키스하는 끔찍한 영상을 받았다. 이전에는 아무도 서연이 그런 치명적인 정보를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고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정황으로 보아 남편 민준과 그녀는 미리 모든 것을 대비해 두었던 것이다. 공황에 빠진 아이들은 그날 저녁 지훈의 아파트에 모였다. 거실로 뛰어들어온 지아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코트를 거의 찢을 듯 벗으며 주머니에서 받은 사진을 꺼내려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그녀가 사진을 흔들며 소리쳤다. 이해가 안 돼. 엄마가 어떻게 내 계약서 서명 위조 증거를 손에 넣었냐고? 지석이 뒤따라 들어오며 충혈된 눈으로 동생을 쳐다보았다. 젠장, 나는 영상으로 협박당하고 있어. 그는 휴대폰을 책상에 거칠게 던졌다. 수진이가 이걸 알면 우리 가족은 끝장이야. 지우는 위스키 잔을 든 채 창가에 구부정하게 서서 허공을 응시했다. 최강민은 2억을 요구하고 있어. 내가 어떻게 그런 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한테도 똑같은 금액을 요구했어. 지아가 절망적으로 어깨를 늘어뜨렸다. 웃기지도 않아. 나한테는 더 적은 금액을 불렀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없는 액수야. 아마 내가 가족이 있다는 걸 고려했나 보지. 지석이 쓴 웃음을 지으며 덧붙였다. 정말 악랄한 놈이야. 그들은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애쓰며 망연자실한 채 침묵했다. 결국 지아가 참지 못하고 말했다. 이 최강민이라는 사람과 이야기해서 흥정을 해보는 건 어때? 제정신인 협박범이라면 손에 그런 비장의 카드를 들고 금액을 깎아주지 않아. 지훈이 숨길 수 없는 짜증 섞인 눈으로 동생을 쳐다보며 내뱉었다. 젠장. 우리가 집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야. 거기에 금고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당연히 생각 못했겠지. 지석이 투덜거렸다. 넌 항상 네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야. 지아가 그들을 가로막았다. 우리는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해. 최강민이 이렇게 빨리 우리에게 접근했다는 건 정보가 언제든 터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야. 침묵이 길어졌다. 마침내 지훈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엄마야, 이건 엄마 짓일 수밖에 없어. 엄마가 일부러 거기에 금고를 남겨둔 게 틀림없어. 그럼 당장 엄마한테 가자. 지아가 내뱉었다. 돌려달라고 하자. 최강민한테 이건 그냥 엄마의 장난이었다고 말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래, 따져봐야 해. 지석이 분노에 차 말을 이었다. 만약 엄마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기로 작정했다면 최강민과 직접 연락할 거야. 하지만 젠장, 어떻게 엄마 마음을 돌리게 할 수 있을지 상상도 안 가. 돈을 요구하는 건가? 지훈이 최강민의 말, 이 자료들은 당신들을 감옥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를 떠올리며 쉰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의 비열한 행동에 복수하고 자기 손바닥 위에서 우리를 춤추게 하려는 걸까? 지아가 쉰 목소리로 비웃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직접 만나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어. 그렇게 결정되었다. 바로 다음 날 그들은 어머니를 남겨두었던 요양원으로 향했다. 아침은 매서웠다. 1월의 바람에 사람들은 목도리를 더 단단히 여몄다. 아이들은 초라한 건물 앞에 차를 주차하고 재빨리 접수처로 향했다. 접수처의 간호사가 눈짓으로 길을 알려주었고 몇 분 후 그들은 서연이 있는 병실에 도착했다. 지아가 문을 활짝 열었을 때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언젠가 사랑하는 자식들이 문지방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이거 다 당신이 꾸민 짓이지? 지아가 뛰어들어오며 소리쳤다. 그녀의 눈은 증오로 불타고 있었다. 인정해. 왜 그랬어? 어머, 너로구나. 이름이 뭐였더라? 지? 그만 연기해. 지훈이 주먹을 쥐며 속삭였다. 벽난로 금고에 대해 알고 있었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일부러 거기에 결정적인 증거를 남겨둔 거지. 서연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미소 지었다. 아, 그 얘기였구나. 그래, 알고 있었지.
그리고 너희들이 집을 파는데 급급해서 내가 무엇을 남겨뒀을지 찾아볼 생각조차 안 할 거라는 것도 알았단다. 지석은 분노를 억누르려 애쓰며 거의 내뱉듯이 말했다. 원하는 게 뭐야? 왜 이 최강민이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를 협박하기로 한 거야? 내가 원하는 건 서연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너희들이 내 집을 돌려주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우는 소리를 지를 것 같았지만 간신히 참았다. 그렇지 않으면 최강민이 모든 것을 폭로할 것이다. 그녀가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그리고 내 변호사인 이현우 씨가 나를 이곳 요양원에 불법적으로 감금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너희들은 의료적 소견 없이 내 집을 빼앗을 권리가 없었어.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지아는 방을 둘러보며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격분했다. 불법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는 도움이 필요했잖아요. 네가 미쳐가는구나 얘야. 서연이 쓴웃음을 지으며 이 말을 내뱉었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없애버릴지 의논하는 대화를 들었단다. 그래서 이현우 씨가 내가 정말로 정신을 잃은 것처럼 작은 쇼를 꾸미자고 제안했지. 그리고 있잖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쉬웠어. 너희들은 완전히 속아 넘어갔지. 젠장. 지석이 더 이상 분노를 감추지 않고 욕설을 내뱉었다.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어? 아니 너희들이 배신을 택했을 때 스스로 함정에 빠진 것이다. 서연이 단호하게 반박했다. 너희들은 내가 이 네 벽 안에서 조용히 죽기를 바라며 나를 버렸지. 우리 흠은 왜 모았는데? 지훈이 경멸적으로 입술을 오므리며 물었다. 남의 더러운 속옷 뒤지는 게 즐거워? 얘야, 나와 네 아버지는 너희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은 너희들의 실체를 깨달으셨단다. 우리는 협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혹시 모를 못된 짓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대비하고 탐정을 고용한 거였다. 자제력을 잃은 지아는 소리쳤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엄마. 이제야 친아들이 죽고 나서 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했는지 알겠어요. 당신들 같은 사람들은 부모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서연의 가슴이 꽉 조여왔다. 이 말은 그 어떤 것보다 깊은 상처를 남겼다. 목이 경련으로 막히고 눈에는 순식간에 눈물이 차올랐다. 나가! 당장 나가! 그녀는 심장이 발작이라도 일으킨 듯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끼며 소리쳤다. 아이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리둥절하게 서로를 쳐다보았다. 지우는 지아를 쳐다보았고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지석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고민하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때 간호사가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무슨 일이세요? 박서연 어르신, 이렇게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그녀는 걱정스럽게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모두 즉시 방에서 나가주세요. 지우는 반박하려 했지만 서연이 가슴에 손을 얹고 힘겹게 숨을 쉬는 것을 보았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는 돌아서서 나갔다. 지아와 지석도 그를 따라 나가며 자신들을 재앙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그녀를 속으로 저주했다. 몇 주 후 사건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현우 변호사의 도움과 적절한 사법 절차나 의사의 소견, 심지어 본인의 동의 없이 서연을 요양원에 불법적으로 감금했다는 증거 덕분에 그녀는 집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액수의 보상금까지 받아낼 수 있었다. 최강민에게 갚아야 할 빚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두고 필사적으로 다투던 아이들은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들의 부자가 되려는 계획은 잿더미가 되었다. 마침내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어느 맑은 날, 서연은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왔다. 아침 9시, 햇살이 뜰을 가득 채웠고 익숙한 대문 삐걱거리는 소리가 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그녀는 직접 안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고집한 이현우와 함께 차에서 내렸다. 이제 집에 오셨군요. 변호사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서연은 잠시 눈을 감고 고향 정원의 공기를 들이마셨다. 장미 덤불은 확실히 방치되어 있었고 몇몇 곳에서는 수리 작업이 진행 중인 흔적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런 모습으로도
집은 그녀에게 요새이자 조용한 안식처처럼 느껴졌다. 기분이 이상해요, 현우 씨. 마치 긴 여행에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녀는 현관의 낡은 기둥을 손으로 쓸었다. 이 벽 안에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살았던가.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허해요. 이해합니다. 변호사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자신의 자식들이 당신을 등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믿으세요. 당신은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축축하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집으로 들어갔다. 방들은 오랫동안 환기되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이현우는 현관에 서연의 여행 가방을 내려놓았고 그들은 방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까요? 서연이 자신과 그에게 차를 따르며 생각에 잠겨 말했다. 결국 그들은 그래도 내 아이들인데. 이보세요. 이현우가 벽에 기대며 말을 시작했다. 당신도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셨잖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계획을 실행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길거리에 나앉았을 겁니다. 그나마 그게 최선이었을 경우에요. 저는 그들이 당신을 더 극단적인 방법으로 없앨 배짱도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서연은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고 이현우에게 눈에 고이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편해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진심으로 그들을 키웠어요. 남편과 저는 우리 친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모든 사랑을 주었죠. 그리고 이제 저는 다시 아이들을 잃고 있어요. 이현우가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손가락을 쥐었다. 당신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의 짧은 대화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중단되었다. 요양원 대표,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서둘러 인사를 하며 이현우와 서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박서연 어르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쁩니다. 그가 정중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몇 가지 서류를 전달해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감사라니요? 서연이 놀라며 들어오라고 권했다. 무엇 때문에요? 직원들에게 들었습니다. 어르신께서. 돌아가신 후에 이 집을 매각한 금액의 일부를 요양원에 기부하기로 유언하셨다고요. 공무원은 약간 당황했지만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믿으십시오. 치료와 보살핌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현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그 요양원의 벽 안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떠올리며 당황했다. 네, 그녀가 약간 얼굴을 붉히며 확인했다. 이 집이 당신네 기관에 돌아갔으면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제가 아직 여기서 좀 더 살 수 있을 동안은요. 물론입니다. 방문객이 대답했다. 일을 서두르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직접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혹시 몇 가지 사전 서류를 지금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현우가 끼어들었다. 제가 박서연 어르신께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을 돕겠습니다. 훌륭합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에게 봉투를 건넸다. 여기에는 어르신의 기부금으로 요양원에서 개선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간략한 정보가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는 작별 인사를 하고 그들을 예기치 않게 찾아온 침묵 속에 남겨두고 떠났다. 서연은 손에 봉투를 쥔 채 변호사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거기서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녀가 고백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돈이 정말로 저처럼 아무 잘못 없이 비슷한 상황에 처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해해요. 이현우가 미소 지었다. 그것은 훌륭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저는 항상 당신을 존경했습니다. 서연 사모님. 아이들에게 아기를 품고 한 일은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생각했다면요. 그녀가 해명하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것은 오히려 아무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고 항상 말씀하셨던 제 남편을 기리는 행동에 가깝습니다. 남편분께서도 당신을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이현우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들은 예전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던 거실로 들어갔다.
이제 벽은 어수선했고 벽지는 뜯겨 있었으며 가구는 낡은 의자 두어 개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적어도 마지막으로 가정의 안락함을 다시 한번 느끼기 위해 이 집과 정원을 복원하기로 굳게 결심했다. 아이들이 또 무슨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녀가 의자 하나에 앉으며 조용히 물었다. 분명히 돌아오려고 시도할 겁니다. 이현우가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그들에게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형사사건 직전에 있습니다. 게다가 최강민이 이미 그들을 쥐고 있죠. 그리고 만약 그들이 당신을 위협하거나 해치기 시작하면 우리가 다시 그들을 고소할 권리도 남겨두었습니다. 서연은 쓴맛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들이 한때 그녀가 사랑했던 아이들이었다는 사실에 섬뜩했지만 이미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기적을 바라기에는 너무 늙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냥 나를 내버려 두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게 놔뒀으면 좋겠어요. 이현우가 고개를 숙였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그들은 일종의 교착 상태에 빠졌으니까요. 최강민도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당신은 공식적으로 법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화를 낼 수는 있겠지만 다시 당신의 자유를 침해할 엄두는 내지 못할 겁니다. 서연은 그를 감사하게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현우 씨. 모든 것에 대해 당신 없이는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변호사는 미소 지으며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우리는 함께 많은 것을 겪었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해드릴까요? 아직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이 끊임없는 걱정과 다툼 없이 당신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를 믿고 싶었다. 모든 충격에서 회복할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고 아마도 작은 여행을 떠나 오랜 친구들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언젠가 이 재산을 상속받게 될 요양원에 대한 생각은 묘한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적어도 그녀의 돈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렸을 때 누군가가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기를. 당신 말이 맞아요. 그녀가 시선을 들며 속삭였다. 정말로 이제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워야 할 때예요. 한편 도시의 여러 곳에서 서연의 아이들은 각자의 문제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최강민의 협박에 겁을 먹은 지아는 협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심스러운 대부업체에서 큰돈을 빌렸다. 지훈은 최강민이 자신을 놓아줄 만큼 충분한 돈을 모으기 위해 필사적으로 차를 팔려고 했다. 그리고 지석은 아내에게 돌아가 결혼 생활을 파괴할 수 있는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온갖 수단을 동원해 숨겼다. 그는 밤에 잠을 못 이루며 누가, 어떻게, 왜 그때 방에 있던 다른 사람들을 눈치채지 못했는지 기억을 더듬었다. 그들 모두는 어머니를 얼마든지 욕하고 배신자라고 부를 수 있지만 사실상 그녀가 이겼고 그들 스스로가 서연에게 기본적인 인간성과 보살핌을 보이는 대신 그녀를 없애버리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그 권력을 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각자는 자신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